저희 채널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저희 채널은 어쨌든 이호석 아카데미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코인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코인의 존재는 코인을 발행한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커런시라고 생각하게 됐다. 나름대로 뭐 그럴 공부를 수 하신 있죠.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굉장히 다오 측면에서 맞아요. 그걸 이게 보시는 최근에 것 공부를 같아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코인이라는 것이 커런시의 개념인지 아니면은 뭔지 도대체 개념이 뭔지 좀.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이 토큰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뭐 유틸리티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쓰임새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증권의 성질이 있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토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유틸리티도 그러니까 세큐리티적인 이제 그 토큰을 보자면 유틸리티는 정말 그 플랫폼에서 그 통화를 쓰이는 거죠. 그렇죠. 통화를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증권의 성질이 있다는 건 그 토큰이 이 플랫폼의 생태계가 커졌을 때, 기업으로 말하자면 매출이 커졌을 때 주주들에게 배당이라는 식으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토큰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 프로젝트가 토큰을 사들여가지고 소각을 시키거나 이건 자사주 매입 같은 거죠. 라는 방식으로 해서 가격을 올려서 그 이익을 같이 쉐어하는 거 토큰 홀더와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주식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는 약간 증권 맞아요. 그리고 얘기고. 약간 그냥 돈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그 자체로 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돈인데 가치가 변해. 자산이야. 그래서 이제 뭐 자산이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성격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토큰이라는 것만 제대로 정의해도 이게 제대로 정의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 질문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도 요새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오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기술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술들이 네네.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새로운 왕국, 나라, 법인, 가정 이런 것들을 세워놓기 위한 어떤 인프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웹 3.0 얘기를 하잖아요.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있고 메타버스가 하나의 메타버스, 유니버스잖아요. 유니버스잖아요. 그럼 유니버스 이 우주가 돌아가려고 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경제 활동에 따른 뭐 보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에 대한 뭘 대가를 받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쉽게 말해서 돈이 오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기존에 있는 화폐로는 돈이 오가기가 힘들어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특히나.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 코인하고.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의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원본이 손실률이 없어요. 손실률이. 원본을 손실되지 않고 복제가 가능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한대 복제가 가능한 거죠. 옛날 사람인데 혹시 테이프 복사해 보셨어요? 테이프? 그 왜 노래 모음집 해가지고 여러 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다 하나 하거나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 그거 한 5번 하면은 그냥 다 화면 날아가요. 소리 막 이상하고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그렇거든요. 근데 디지털 방식으로 하면은 이게 우리가 MP3 파일을 복제를 한다 그래서 소리가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거를 또 카세트 테이프랑 비교를 하다니 참 이것도 되게 너무 옛날 많이 딱 와닿네요. 딱. 아니 어쨌든. 요새 애들은 왜 그 저장에 이 플로피 그게 있는지 이해를 못한다고. 전화기 맞아요, 모양이 이해 못하고. 재밌는 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근데 인터넷이 되게 아름다운 게 뭐냐면 정보의 실시간 유통을 가능하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정보는 확산될수록 좋은 거야. 그렇죠. 정보는 확산될수록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제가 말하는 그 가치가 생겼다. 야 그러면은 주식 정보는 확산되면 안 좋잖아라고 했는데 그걸 처음에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확산될 수 있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가치는 복제가 되면 재앙입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복제가 너무 쉬워요.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래서 복제가 안 되면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비트코인을 일종의 최초의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추정이 되는 그 일련의 집단들. 그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는데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근저에는 기반에는 사이퍼 펑크라는 그 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세력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아나키즘을 추구하고 있는 개발자 집단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 나오면서 와 정보는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데 왜 가치는 실시간 전송이 안 되지? 라고 이제 고민한 거예요.
철학적인 얘기로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라고 하는 게 실시간 전송이 안 되고 복제가 되면 안 되니까 디지털에서는 가치를 보증하는 방법이 뭐냐? 중간에 누가 항상 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송금할 때 은행이 항상 있어야 되냐? 은행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끼고 이걸 믿을 수 있는 제3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끼고 항상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방식이었는데 만약에 완전히 온전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대강 다 느끼기에는 뭔가 완전한 모든 경제 활동이 다 그런 그 진짜 가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거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잖아요. 네. 그 안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 중앙은행이 중간에 누가 믿어진 제3자가 끼고 뭔가 거래가 일어난다? 비효율적일 뿐더러 그리고 그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것들은 또 이거 뭐지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가 안 되고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내가 주고받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헤이디님을 만나가지고 10,000원을 주잖아요. 네. 그럼 지금 저는 지금 10,000원을 그냥 줄 수 있어요. 10,000원을. 드릴까요? 참 그 저희 계시는 분은 헤이든이 누군지 몰라요. 이 회사님 헤이든이라는 거는 저희 회사 내에서 쓰는 제 영어 이름입니다. 네네네. 그 고란 기자님은 라이크고요. 네. 라이크. 네네. 네. 그래서 줄 수 있는데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면 제가 10,000원을 헤이든님께 주고 싶어도 줄 방법이 없어요. 왜? 만날 수도 없고. 아니 만날 수 있죠. 선물도 없고. 메타 공간에서 메타공간에서 만나서 내가 10,000원을 주고 싶은데 이 10,000원의 가치가 이거 어떻게 주지? 이게 복제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와 찰떡궁합인 게 이제 코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메타버스 상에서 경제가 돌아가려고 하면 그 이른바 복제가 되지 않는 가치의 전송이 중간에 누군가를 끼지 않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코인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뭔가 굉장히 점점 철학적으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얘기가 사실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의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 활동이나 내지는 그 기업의 거버넌스라든지 맞아요. 그게 이 모든 게 다 통합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코딩을 잘하는 과학자나 아니면은 뭐 경제 활동을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중앙은행에서 일했던 사람도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화폐의 그 안정적인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하는 것처럼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막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당연한 게 신세계 신대륙에 가가지고 나라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법무부 장관도 있어야 될 거고 대통령도 있어야 될 거고 많잖아요. 할 일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새는. 도토리랑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도토리는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싸이월드가 서비스 중단하면 끝. 그게 도토리에서 내가 그 도토리를 만약에 이제 헤이드님한테 주는 도토리는 이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요. 싸이월드라는 중앙화된 그 집단이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근데 이 코인은 그게 아니라 중간에 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싸이월드 없어져도 이건 살아남을 수 있어. 오케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치는 떨어질 수 있겠죠. 탈중앙화돼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이제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쯤에서 이제 좀 방향을 좀 틀어서 우리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한다. 가상자산 공부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 아예 진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지만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일단 물리면 된다. 너무 직접적인데. 물려야 공부한다, 진짜. 내가 그냥 공부하는 거고요. 물려서 공부하는 거하고 아예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물린다는 말은 조금 약간 농담을 섞은 거고요. 일단 내가 경험을 해봐라. 투자를 하게 되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인생은 라이브니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일단 물려야 돼. 물려야 되면 더 절박하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브로드하게 말씀드리자면 투자를 일단 한번 해보시면 아마 공부가 더 잘 되실 거예요. 투자를 해보면 공부가 잘 된다. 일단은 그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고. 네네.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자, 추천하실 책이 있는지요라고 했는데 티엔님 2018년에 나온 저주받은 걸작. 네. 저주받은 걸작. 넥스트 머니라고요. 네, 고란 이용재 공동적. 아니 저기 여기서 자, 책은 여기서 잠깐만요. 책은 읽는 것보다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사서 이렇게 꽂아두면 언젠가 읽게 돼 있어요. 네. 또 굉장히 다양한 철학들을 얘기하고 계신데 잠깐만 책 이름이 뭐라고요? 넥스트 머니라고요. 넥스트 머니. 제가 봐도 잘 썼어. 근데 2018년에 어떤 장인지 기억하시죠? 어떤 장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계속 내려가는 장이었어요. 책이 팔리겠어요? 음. 이게 무려 한 6개월만 일찍 나왔어도 거의 뭐 베스트셀러 반열에 들어갔는데 지금 좀 2018 6월 이게 말이 돼? 잠깐만요. 이때가 제일 시장이 안 좋았을 텐데. 요걸 한번 전환해 볼게요. 잘 들리시는 이제 이걸 보면서 넥스트 머니라는 네, 책이죠. 넥스트 머니. 사실 뭐 제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저자가 고란 이용재지만 사실 이용재 씨는 누구예요? 이용재가 거의 있었어요. 이용재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용재님이 용재님이 뭔가 이렇게 얼개를 만들어줘. 그런데 제가 그거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빵 터졌어요. 왜? 왜 이렇게 웃겨? 제가 여기서 나오는 막 이더리움의 뭐 그 시값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무슨 템 잘 몰라. 그냥 용재님이 뭔가 이렇게 얼개를 만들어주면 제가 되게 아름답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보통 사람 이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왜냐면 외계어잖아. 이걸 외계어 그냥 아는 사람들. 이걸 그냥 주면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계속 한참을 보고 이렇게 몇 번 이제 취재를 하고 뭔가 다시 한 다음에 제 나름의 언어를 바꿔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 책이 나온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오케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건 이제 너무 이제 본인 책이니까 이 책 말고 다른 것도 하나만 소개해 줘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오태민님 책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오태민님이요? 네, 오태민. 저희 알고란 채널에 오시면요, 오태민님 비트코인 지혜 족보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올소독스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오태민님 자체가 약간 맥시멀리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굉장히 파고 계신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자면 이런 건데 지금은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네. 2017, 18년에는 비트코인을 아는 것조차도 이제 다 안 됐기 때문에 다들 이제 비트코인이 뭐냐, 그게 뭐 말이 되냐, 뭐 사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들어왔는데 지금 2차 불장이라고 할 수 있는 2021년에 이 펼쳐진 장세는 뭐냐면 일종의 그냥 무슨 새로운 어떤 가치 저장의 수단의 탄생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거는 뭐 가장 우아한 사기라던가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그 인터넷 버블 시대에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군웅할거 하던 그런 느낌으로 지금 프로젝트들이 쫙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넘어갔어요. 약간 그 트렌드 자체가 그러니까 넘어간 비트코인이 뭔지를 공부를 물론 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메인 관심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뭐 많이 하시면 이거는 끝났어 이미. 이 얘기는 사실은 끝났지만 이건 약간 고정 같은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작년에 나온 책인데 재작년에 나온 책인데. 이거 되게 옛날에 나왔는데. 개정판, 개정 증보 뭐 해가지고. 그렇군요. 이 책도 소개해 주셨고. 그러면 지금은 뭘 봐야 돼요? 지금은 사실 책으로 공부하면 안 되나? 책으로 보기에는 이 업계가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 좀 그냥 좀 이제 블로 미디엄 뭐 되게 좋은 글들 많거든요. 네네. 그런 글을 보시는 게 좋고요. 공부를 하려면 사실 물려야지 된다니까 물려야지. 아니면 고란 기자님 알고란 채널 가서 보든가. 아니면 이제 사실 이더리움에 더 관심이 있는데 지금은 이른바 연전전승님 말한 것처럼 그 이더리움이 일종의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트렌드가 비트코인 플러스 알트코인이었어요. 2017, 18년에는 비트코인만 사람들이 막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트렌드는 오히려 이더리움 으로 이제 표현되는 알트코인 플랫폼 쪽으로 넘어와서 이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탈중앙화돼서가 이제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더 관심으로 떠올랐죠. 그래서 보면 책이 못 따라가요 이걸. 책이 따라갈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네. 이걸 아는 사람은 책 쓸 시간이 없어. 그냥 좀 돈 버느라 바쁘고 뭐 사업하느라 바빠가지고 책 쓸 시간이 없어서 책 쓰는 동안에 더 빨라가지고 지나가 버리는데 지금은 약간 트렌드가 일단 이더리움은 일종의 이제 인프라인 거예요. 인프라. 고속도로가 쫙 깔렸어. 그럼 그 위에다 이제 몰고 다닐 이제 누구는 스포츠카를 할 테고 누구는 뭐 물건을 많이 시켜서 트럭을 뭐 만들 테고 뭐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인프라 위에 그러니까 고속도로보다는 이 비유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우리가 쓰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딱 쓰는데 저는 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폰이 처음에 나왔어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걸 왜 써? 그때 뭐였지? 무슨 이렇게 약간 그런 미국에 있는 시사 토크쇼 같은데 보면은 여기서 보면 아니 왜 여기 녹음도 된다고 그러면서 아니 녹음은 녹음기라는 좋은 게 있는데 그렇지. TV를 볼 수 있다고? 야 여기 그 TV가 있잖아. 이런 식의 약간 비유가 있었거든요. 이 안드로이드 폰 OS는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잖아요. OS가. 근데 이 OS는 운영 체계, 플랫폼, 인프라죠. 근데 우리가 안드로이드만 있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 그치. 아무 소용이 없어. 안드로이드만 있으면.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이걸 쓰냐면 여기 위에 보면 쫙 뭔가가 앱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이 앱을 쓰는 거. 근데 이 앱이 어디 위에 얹어져 있냐?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 위에 얹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
앱들이 얹어져서 사람들이 이 앱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이 앱에. 그래서 이제 이게 사기다, 실체가 없다라는 말은 이제 좀 들어갔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그 이더리움이 처음에 2017년에 나왔을 때도 이게 제가 그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을 인터뷰하는데 그 비탈릭 부테린의 꿈은 그거예요. 나의 꿈은 월드 컴퓨터야. 그러니까 분산 컴퓨터를 만드는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죠. 운영체계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럼 이게 왜 필요해? 위에 뭔가 앱들이 얹어져서 사람들이 쓸모 있게 뭔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있는 뭔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2017, 18년에는. 이더리움이 플랫폼으로서 기능했던 건 2017, 18년에 ICO였어요. 자금 모집 수단으로 기능했어요. 대부분의 아마 그 토큰들이 그 프로젝트들이 다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ICO의 수단이 됐죠. 근데 이거는 뭐 이른바 그 보통 사람들은 뭐 사실 쓸 일이 없고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만 쓰는 데다가 이 ICO를 했는데 그때 무수히 많이 나왔던 ICO가 대부분이 거의 뭐 사기로 결론이 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먹튀. 없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런 이른바 침체기를 지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변곡점이 2020년 하반기에 재작년이죠. 네, 이제는. 재작년. 하반기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아마 보통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코인 쪽에서는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 파이낸스가 얹어진 거예요. 금융이. 디파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디파이라고 하는 게 금융이라고 파이낸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앙 집중화된 업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제 돈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 중앙에서 다 대출하고 뭐 이렇게 다 어떤 가장 강력한 중앙화된 존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금융이거든요. 근데 이 디파이라는 건 이게 없어. 중앙화된 게. 그래서 탈중앙화된. 그렇죠.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라고 해서 디파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디파이가 그래서 약간의 일종의 있는 사람들한테는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혁명이었어. 와, 이런 앱이 나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만 써. 코인 하는 사람들만 알지. 그렇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 몰라요. 디파이도 사실은 저희 그 같이 있었던 대훈이도 작년쯤에 이제 디파이가 뭐지 그랬던 맞아요, 거지. 그 맞아요. 전에는 뭐 2020년 초에 그죠? 2020년 초에 막 이렇게 관심 많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디파이가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막 디파이 하고 금융권에서도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보기에 지난해 한 하반기 한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른바 매스 어답션이라고 부르는 대중 채택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처음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작년부터 NFT. 아. NFT는 코인 투자 안 한 사람도 알아. 음. 그리고 코인 회사만 NFT에 대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게임 회사 그리고 저희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리고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코인과는 그전에는 상관이 없었던 회사들이 다 NFT 쪽으로는 뭔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NFT가 보면은 non fungible 토큰이잖아요. 이 토큰이야 토큰. 이것도 토큰이에요. 네, 토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이 non fungible 토큰이 다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플랫폼 위에 드디어 일반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온 거죠. 그게 바로 NFT인 오케이.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NFT 생태계가 또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OS를 이제 이더리움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안드로이드 OS도 있고 애플도 있잖아요. 애플 iOS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실패했지만 뭐 바다, 근데 뭐 화웨이가 했던 뭐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모바일 시장은 사실 두 개로 재편이 됐어요. 삼성도 해보다 결국 안 됐는데 실패했는데 iOS와 안드로이드밖에 안드로이드로. 없어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 상에서의 이 OS 경쟁, 이른바 플랫폼 경쟁도 없느냐? 있어요. 지금도 되고 있는 거죠. 있어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게 제가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오래됐고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붙어 있고 가장 유망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기자님. 제가 아까 이제 시작을 비트코인에서 저 책 소개 한번 하다가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잠깐만 제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여기 얘기하신 거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는 이제 끝났고 이더리움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더리움이 플랫폼의 역할을 해주는데 그 비율을 iOS와 안드로이드처럼 우리가 이제 앱이 있잖아요. 그 운영 체계를 플랫폼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앱들이 나와야 실제로 이 플랫폼의 가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ICO 했을 때는 약간 뭐 좀 갸우뚱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디파이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NFT가 나오면서
야 이거는 플랫폼으로서 가치 너무 야 이 시장에서는 저것도 팔고 저것도 파네 엄청 좋은 거네 맞아. 그러면서 이 시장의 가치 플랫폼의 가치가 커졌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이학무 연구원이라고 그 미래에셋에서 최근 NFT 보고서 쓰신 분 네. 거기서도 이제 이더리움의 밸류에이션을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iOS의 가치와 안드로이드의 가치를 합한 것만큼은 돼야 된다 최소한. 그러면 얘네들의 가치를 대충 역산해가지고 구글과 애플의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역산해가지고 계산했더니 1.5조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4천억이니까 4배. 페어 밸류 4배. 4배. 4배까지는 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여기서 더 하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제가 아까 파이낸스랑 결합이 됐잖아요. 그치. 야, 전 세계에 있는 금융회사들 시가총액 합쳐봐. 아.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건 좀 너무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맥시멀라이즈 맥심 최대한 가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건데 네. 뭐 일단 거기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렇다.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 책 추천, 이더리움, 디앱, 디파이, NFT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NFT들이 지금 뭐 여러 개가 나오고 있고 그것들 중에 어떤 거는 굉장히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비싼 값에 거래가 되는 반면 어떤 거는 처음에 민팅이라고 하죠. 발행 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까 말한 그 플랫폼도 아까 제가 iOS, 구글 있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모바일 운영 체계는 2개로 재편이 됐다. 여러 업체들이 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망했잖아요. 왜 망했냐? 그게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플랫폼을 너무 하고 싶어. 근데 다 할 수는 없는 거지. 왜 망했냐? 앱이 없어서 망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단테님도 맨날 강조하는 게 개발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플랫폼 안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맞아. 개발자들이 진짜 중요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되게 맞아. 중요하다는 거지. 이른바 이게 이쪽으로 말하자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지. 생태계가 그렇지. 생태계가 만들어져야지 플랫폼이 지속 가능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한 개발자가 가장 많은 곳이 플랫폼이 이더리움. 그다음에 사용자가 가장 많은 곳이 이더리움. 뭔가 하여간 그 커뮤니티가 제일 활발한 곳이 이더리움. 이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거고요. 근데 이더리움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비싸고 느려. 수수료가 비싸고 느려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비싸고 느리지 우리는 빠르고 싸라고 하면서 이른바 플랫폼 이더리움을 이기는 플랫폼이 되겠다 하고 해서 나온 코인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사실 지난해에는 이걸 이제 레이어 1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쪽에서는 이제 앱단으로 왜 레이어 1이에요? 앱단으로 넘어가 레이어 2가 되는 거죠. 나도 플랫폼 할 거야 하는 애들은 레이어 1으로 쳐주고 네. 그 플랫폼 안에 앱을 끼는 거는 그 레이어 2가 되는 거고.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뭐 레이어 1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레이어 1이 지난해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두각을 나타냈던 코인 종류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라나. 솔라나가 왜 떴냐면 솔라나가 지난해 연초에 $1가 안 했을걸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는데 이게 왜냐면 이 NFT가 이제 활성화돼서 그야말로 킬러 앱이 나왔는데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NFT 하나 발행하려고 하면 가스비만 10만 원, 20만 원씩 나와요. 와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가 야 우리한테 와. 우리는 싸고 빨라라고 하는데 진짜 싸고 빨라요. 솔라나로 하면은 수수료가 나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수수료가 굉장히 이제 너무 미미해가지고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NFT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솔라나 기반의 NFT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NFT 비중이 솔라나 기준이 한 20%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이게 솔라나가 뜬 이유가 뭐냐면 NFT가 뜨면서 같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살아남으려면 그 앱이 들어와서 생태계가 커져야지 그 플랫폼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 이제 루나, 솔라나, 폴리곤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더리움을 이기겠다라고 옛날에 2017년 1차 불장 때 혹시 나온 코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코인이 있는데 에이다, 카르다노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더리움을 이기겠어라고 하면서 이더리움보다 우리는 빨라, 보안성도 우수해, 싸라고 나왔지만 뭐 있어요? 없지. 얘기 안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앱이 없어, 앱이. 그러니까 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거 예쁘게 만들면 뭐해?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맞아요. 그런 거죠. 이른바 여기 이 코인 투자할 때는 참고로 그 코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약간 좀 심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단테 내일은 투자왕 김단테님 채널 보시면 스티브라고 블록워터 맞나? 블록타워인가? 골드만삭스 출신에 그 이제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이제 평가를 해준 게 있는데 기존에 이제 기업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과 이 코인을 평가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해줬거든요. 참 뭐 진짜 공부할 게 많은데 어쨌든 진짜 코인을 평가한다라는 거는 진짜 완전 종합 예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진짜. 그리고 이 특히나 제일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커뮤니티.
이게 이 말이 컴퓨터 커뮤니티지 정말 이 처음부터 끝까지 커뮤니티 1부터 100까지 다 커뮤니티가 정말 중요해요. 커뮤니티가 그게 얼마나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냐에 따라서 이 토큰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야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제가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곱씹어 볼수록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 채널에서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 건 이쪽 그러니까 코인 그러니까 크립토 월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크립토 시장에서 크립토 월드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그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방향성으로 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 때문에 가는 거거든. 그럼 결국에는 일로 갈 거란 말이죠. 이게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그 커뮤니티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커뮤니티를 효친 마을이라고. 메타버스 아니 그러니까 이 가상의 환경인 건데 제가 이름을 먼저 네이밍을 먼저 한 거지. 그러니까 효친 마을이 저희 커뮤니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효친님들이거든요. 효친님들이 같이 노는 그러니까. 마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크게 말하면 국가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지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강하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라고 여쭤봤는데 그게 이제 하다 보면 아는데 일단은 그 지표랄까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레딧이나 디스코드나 텔레그램이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되고 거기에 붙어 있는 개발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냐 그 플랫폼에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래서 한국 사람이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왜? 커뮤니티가 다 영어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나 진짜 짜증나는 게 한국 프로젝트도 영어로 하고 있어. 이것들을 그냥. 그러니까 왜냐하면 글로벌 이게 평가해야 되고 어차피 국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영어로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끼리만 놀고 있으면 걔네들은 그 뭐야 이러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는 엄청 큰 대기업만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새로 확장해야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도 하동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그냥 맛집이 있는 거잖아. 하동관도 큰 기업은 아니지만 캐시플로우가 좋고. 그게 뭐냐면 하동관이 만들어진 건 그 수십 년에 걸친 그 역사가 만들어 온 거잖아요. 메타버스에서 그 역사를 쌓아가기에는 쌓을 시간이 없어. 쌓을 수가 없을 것 근데 이제 같은데? 거기서 하동관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아주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그 엄청 그 하동관을 사랑하는 너무 좋아하는 그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성되는 거고 그 작은 거지만 새를 확장하지 않아도 가능한 거 아닌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역사가 없어서 너무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 하동관에 비유하는 것보다는 메타버스 상에서는 이른바 뭐 지금도 약간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내가 그 뭐 옛날에는 KBS 소속 탤런트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지. KBS가 탤런트를 뽑았어. 그리고 자기네 드라마에 출연을 시켰어요. 이제 아나운서 비유한테 그렇겠구나. 아나운서가 지금 방송사에서 뽑아가지고 지금 자기네 방송에다 아나운서 꽂잖아요. 근데 점점점 보면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더 많아져요. 맞아. 왜냐하면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자기 이름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생태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여러 개의 채널이 다양화되고 특정 방송사에만 출연할 수 있었던 공간이 이제는 유튜브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메타버스도 보자면 특정 기업에 소속된 게 아닌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의 활동 반경이 더 넓어질 수 있겠죠. 뭔가 조직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인플루언서 하니까 저희가 인플루언서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인플루언서 하고 싶은데요. 욕을 들어먹어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 질문을 많이 못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쭉 갔는데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현재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려운데 커뮤니티 활동을 정량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딱 정량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약간 참고로 할 수 있냐면 이 뎁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느냐를 보는 게 뎁레이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뎁레이더 잠깐만 볼까요? .com인가? 그럴걸요 아마. 잠깐만요. 스펠링이 뎁레이더 DAPP 레이더 RADAR.com